네, 반갑습니다. 산림문학회 상임이사 이서연입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오프닝으로 저를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사실 산림인은 아니에요. 산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산림청 지정 100대 명산을 다 다닌 사람은 저 같이 사는 남자가 그렇게 했는데 그 100대 명산을 다 다니면서 저하고 한 3분의 1 정도는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250개 사찰을 다니면서 시조를 썼어요. 원래 시조인이기는 한데 의무적으로 산에 가서는 우리 전통의 운율을 살리는 그런 글을 한번 써보자 하고 마음 먹고 썼습니다. 그게 산사에서 길을 묻다라고 하는 시조집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고 난 다음에 또 그 옆지기하고 같이 산을 다녔던 그 경험으로 바람난 산바라기, 너무 산에 미쳐서 다녔던 남자를 쓴 것이 바람난 산바라기라는 에세이가 있었어요. 그런 인연으로 저는 산림인이 아닌데 산림문학회에 계시는 어느 분이 너야말로 산림문학에 와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끌어 주셔서 산림문학회 회원이 되었고, 또 제가 산림문학회 회원이 되었지만 사실 산림문학에 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 산림문학 기행을 통해서 만난 분인데, 이 분이 행정학 박사시고 뭐 법학을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리더십을 가리키시면서 맨 마지막에 시를 읊으세요. 근데 그것도 외워서. 저가 굉장히 기가 죽었습니다. 저 제 시도 못 외우거든요. 근데 제 시를 외워서 강의하시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산림 관계의 일로 그 역사를 통해서 리더십이 필요한, 어떤 리더들한테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끌어내시는 강의의 마지막에는 인문학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문학을 접목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이사장님이 되시면서 저와 함께 산림문학을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산림문학은 산림하고 문학이 합쳐진 거예요. 산림인이 문학을 만들었고 또 문학인이 산림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창재 원장님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냐고. 그래서 작년에 자문을 구하셔서 그 본부장님하고 같이 숲 체원을 통해 제가 문학이 이 숲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을 한번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해서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문학이 이 숲 복지에, 그러니까 숲으로 우리 산림을 찾아오시는, 숲을 찾아오시는, 그리고 마음 치유와 몸 치유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수 있겠구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포지움에 저 마지막으로 이렇게 넣어주신 것은 아까 한영준 선생님하고 신준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바닥에 깔려있는 바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용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부터가 아마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상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화 할 것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좀 많이 넘어가고요. 실질적인 내용으로 많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K-팝이라고 해서 뭐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는 K가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 보면은 K-드라마라고 하는, 거기도 문학이에요. 그것이 바탕이 돼서 K-뷰티가 나오고요. 그것을 통해서, 대장금을 통해서 K-푸드, 음식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락, 아침에도 이제 나왔었지만은 그 가락으로 퓨전으로 해서 클래식
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K 클래식이라고 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것이 됐습니다. 진짜 우리 시대 때는 비틀즈만 봐도 진짜 사진만 봐도 가슴이 울렁거렸는데 지금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의 아이들만 봐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굉장히 많은 그 시대가 변했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정서가 세계에 먹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산림복지에도 K산림복지, 별로 복지라고 하는 시스템은 외국 시스템을 다 도입해서 들어왔지만은 저희 남편도 사실은 복지사예요. 저희 뒤를 이어서 지금 이번에 전공을 아들도 하게 되었는데 그 시스템은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다 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오셔서 가르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어차피 우리의 정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할 거니까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이점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정서 아까도 신준환 교수님께서 외국을 다 돌아보니 바탕은 다 똑같더라. 우리가 마야 문명 보러 갈 때 그 나라 문명 보러 가지 거기에서 다른 거 보러 가지 않거든요. 인상적인 거는 정미조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개울을 불렀던 그 가수 같은 경우에 프랑스에서 가수에서 벌은 돈으로 원래 미술을 했던 사람이라 프랑스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는데 그림을 아무리 그려도 점수를 잘 받지 못했대요. 그리고 논문을 아무리 써도 자꾸 교수가 퇴짜를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을 한 끝에 어떻게 왔냐면은 한국에 와서 절을 연구했어요. 산사를 연구하죠. 그래서 거기서 색채감을 얻고 우리나라의 정서가 담겨져 있는 그림과 우리나라의 정서가 담겨져 있는 걸로 논문을 썼더니 프랑스에서 통과가 됐어요. 결국은 유학을 가갖고 우리나라 것을 썼더니 통과가 되더랍니다. 그렇듯이 프랑스 그 교수가 그러더래요. 너는 너희 나라 거를 쓰면 되는데 왜 자꾸 우리나라 거를 흉내내서 쓰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정미조 교수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깨닫고 기껏 프랑스가 돈 들고 가갖고 한 거는 한국을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지금 보면은 어쩌면 우리 내면에는 그것이 다 깔려 있는데 그걸 제대로 프로그래머하지 못해서 활용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림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효과를 과학적, 의학적 성과를 기반으로 체계적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산림을 심신치유에 활용하려는 시도다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는 문학을 접목시키는데요. 이미 문학은 예전부터 독서요법, 시치료, 문학치료, 독서치료 이런 용어는 나온 지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옛날부터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한영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공자의 말씀이든지 논어의 말씀이든 퇴계의 말씀도 다 문학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다 심신치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준환 교수님께서 체했을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할머니가 그 침을 놔줘서, 이렇게 바늘로 따줘서, 그것이 몸과 마음의 치유를 다 해줬다고 했듯이, 원시적이고 좀 미신적인 것인지는 몰라도, 비과학적일지는 모르지만, 그게 과학적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치유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요법인데 그러한 것들은 지금 우리 문학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잠깐 그 설명을 좀 하시다 말았었는데요. 지금 며칠 전에 저희 문학인들이 산수유 나무를 70명이 양평에다 심고 왔습니다. 그 산수유 나무가 지금은 이제 노란 꽃이 왕관처럼 피어 있지만 나중에 가을에는 열매가 맺어지고 겨울에는 그 열매가 계속 남아 있죠. 근데 그것이 시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성탄제라고 하는 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겨울밤에 핫토프를 밝히고서는 어린아이가 10병이 나 있어요. 할머니가 걔 열을 떨어뜨려 주려고 치료를 합니다. 애는 어린 목숨은 힘을 할딱할딱 거리고 있고 할머니는 그 어린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성탄제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산수유 열매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 열매를 다려 먹고 그 아이는 일어선 다음에 30살이 되어서 그 당시에 아버지를 회상을 하고 쓴 시가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성탄제예요. 그때쯤이 성탄제, 그러니까 12월 25일 그때쯤에 그 한겨울에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산에 가서 산수유나무 열매를 갖고 왔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미 그 산에는 치유할 수 있는 그 재료가 있고 또 그것이 문학 속에 이미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김영구 교장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그 생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끌어내고 삶을 이야기할 수 있듯이 저도 그 나무 속에 숨겨져 있는 문학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미 요즘도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팬데믹 시대에 그 전염병이 돌았을 때 데카메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옛날에도 전염병이 돌 때 그걸 치유하기 위한 내용들이 문학 속에 이미 다 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우리나라의 이야기에도 보면은 구운몽이나 사시남정기 또 홍길동전, 양반전, 허생전, 춘향전 이런 거 보면은 그 이야기는 우리의 한과 정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해피엔딩도 있지만 굉장히 슬픈 이야기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슬프다는 건 뭐죠? 굉장히 무엇인가 억압받았고 자신의 욕구가 분출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차별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번뇌하고 갈등했던 그 모든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문학 속에 이미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문학에는 우리의 감정을 다 희노애락을 담아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왜 이걸 담았을까요? 그거가 왜 그 당시에 또 읽혀졌을까요? 왜냐하면 그걸 읽음으로써 힐링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숲을 찾는 이유도 숲속에서 뭔가 힐링을 하고 싶듯이 책을 읽는 것도 책 속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 주인공을 자기화하기도 하고 또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얻기도 합니다.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문학을 통해서 얻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체에서 이미 마음의 힐링을 얻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이야기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서러움보다 책 속의 주인공이 겪는 그 아주 처절한 아픔을 봤을 때 내 아픔은 별거 아니구나 라고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미 문학은 우리에게 치유의 어떤 묘약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그 치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또 호선의 주원 글씨처럼 인간의 선과 악에 극렬한 반대되는 어떤 그러한 그런 성악에 관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갈등은 다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성찰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계속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승화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이미 문학 속에는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로렌스 클라크온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 보여서 마지막에 보면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아까 아침에도 이미 강의에서 다 나온 이야기지만 자연은 두 번째도 얘기가 나왔지만 인간이 정복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마 그 속에 하나 된 아까 뭐 숲이 더 크다라고 김용구 교장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 우리가 일부라는 것만 잘 느끼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오기만 하더라도 될 겁니다. 그런데 얻고 그냥 느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그것을 무엇인가로 담아낼 때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경에서
문경을 소재로 한 작품을 쓰는데 작품을 작가가 써요. 그래서 책을 내주면 그거를 인터넷에 띄우고 전국에 있는 붓글씨 쓰시는 분들한테 글씨로 써서 보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중에 수십 작품을 뽑아서 문경시에 버스 정류장에 그걸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경시에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경을 소재로 우리 문학인들이 관심을 갖고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국에 있는 글씨 쓰신다 하시는 분들이 글씨를 써서 내게 되면은 뽑히면은 문경 곳곳의 버스 정류장에 자기 작품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이끌어 가게 되면은 읽으면서 문경에 대한 친근감을 더 많이 갖게 되죠. 마찬가지로 숲을 찾아오는 사람한테 문학을 접근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와서 모토를 삼은 게 문학이 숲이 되고 숲이 문학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어차피 그 문학은 예전부터 시대의 아픔, 개인의 슬픔, 고통, 좌절 이러한 것들을 다 담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형상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또 숲 치유에서는 이것을 프로그램화 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우리 숲과 문화에서 굉장히 문학적인 것을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특히 전용호 교수님은 그런 저희 고문이시기도 하고 대표적인 분이신데요. 이분의 책에서 보면은 그 2009년도이기는 하지만 한국 문학의 각 장르의 소재로 등장한 나무의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고 좀 반성했어요. 저는 산림 문학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나무가 나옵니다. 뭐 측백나무부터 요즘은 자작나무, 또 뭐 소철나무까지 여기에 나오지 않은 산지, 요즘 이제 산수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나무가 문학 속으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시대의 산물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 문학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생태적인 것을 소개하는 그러한 역할도 문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희진 선생님은 이제 녹색문학상 3천만 원짜리 녹색문학상을 제1회 타신 분인데 이 분은 그 정영호 교수님 팀하고 같이 숲과 문화 팀에서 소나무에 빠지셨대요. 그래서 소나무에 빠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나무만 전국을 다니면서 그 연구를 하셨다고 하네요. 왜? 문학에 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로 녹색문학상을 타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산림문학의 탄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아마 그 최악의 그 재앙이라고 아마 산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엊그저께 나무 심기에 허영자 시인께서 오셨는데, 허영자 시인께 그냥 즉석에서 제가 축사를 부탁드렸어요. 근데 눈물 나는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제가 가장 세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세 번째는 산불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프시고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허영자 시인께서 왜? 그분은 시인이지만 이보식 청장님이 계시던 시대 때부터 30년 전부터 나무 심기를 하셨던 시인이세요. 그 당시에 뭐 김우란 시인이라든지 신달자 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청장님이 우리 나무 심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문학인 몇 분이 가셨대요. 저는 이제 그걸로 부족해갖고 50명 작년에는 올해는 70명 이렇게 모시고 가서 한국 문단의 대표자들을 제가 나무 심기에 청장님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숲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교육시킬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거든요. 원래 문학하는 사람들이 떠벌리기 절하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왕이면 숲 갖고 좀 떠드시라고, 이왕이면 나무 갖고 좀 떠드시라고 그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살림문학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불에서 태어난 문학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2000년도 이영래 청장님께서 이번에 제가 산불 성금을 걷었어요. 문학인들한테. 꽤 모였는데 이영래 청장님이 돈을 20만 원이나 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청장님 돈을 너무 많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고성 산불 2000년대 때 내가 청장일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지금 고생하는 후배들을 생각하니까 그 돈이 너무 작더래요. 그 사모님이 그거 10만 원 갖고 되겠냐고 더 내라 그래서 20만 원 냈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27일 날 산불 저희가 피해 지역을 방문할 때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여기서 문학인들이 모은 돈이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 산불 진압에 고생하셨던 분이 제일 산림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산림청장님이 시인이세요. 또 헬기 띄우는 산림항공본부 그분 고기현 본부장이 또 저희 회원이세요. 또 울진군에서 나서 울진군이 가장 큰 피해를 봤죠. 거기 부군수가 또 저희 회원이세요. 거기 지역이 전부 경북 지역이죠. 경북 지역에 산림에 관계된 산림 과장이 또 저희 회원이세요. 거기다가 그 지역에 전부 진두지휘 하시는 남부청장님이 또 저희 회원이세요. 그리고 그걸 과학적으로 지도하시는 아까 오셨던 박현 원장님이 또 저희 회원이세요. 도대체 거기에 전부 진두지휘를 하셨던 모든 멤버가 저희 산림문학 회원이세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일반 공직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 2000년도 고성 산불 났을 때 그 당시에 산불을 끄던 조윤환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국장인가 그러셨대요. 조윤환 청장님이 끄고 나서도 1년 동안 귀에서 산불 타는 소리만 들렸대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소방청에 있는 그 사람들 얘기가 나왔는데요. 소방청에 있는 사람들이 왜 무슨 창고 같은 데 요즘 불 많이 나잖아요. 그런 데 가서 산불을 끄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 동안 냄새가 계속 그 냄새만 난답니다. 된장찌개 냄새를 못 맡는데요. 모든 음식, 스테이크 음식도 못 먹는데요. 왜? 모든 것이 그 타는 냄새로 나기 때문에 정신적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몇 년씩 걸린대요. 1, 2년 갖고 되질 않는다네요. 근데 그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담사가 10개월 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대요. 그래서 사람이 바뀔 때면 치유사가 바뀌니까 지속성이 없어서 치료 효과를 못 얻는데요. 1년 안에 내 옆에서 산불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난 장소에서 동료가 죽는 걸 보잖아요. 그걸 직접 목격한 그 동료는 1년 안에 자살을 한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퇴직자보다 자살 사람 수가 더 많대요. 저는 그 통계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산림항공본부의 고기현 본부장님께서 가장 많이 투입하는 예산이 뭐냐면 직원들의 복지였어요. 헬기 띄워서 산 위에서 하시는 분들 얘기, 우리 배태군 이사님 항공기장이셨던 분도 시인이시거든요. 그분 말에 의하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게 되면 휘말려 들어간대, 그 연기에. 그 목숨이 상당히 위험하대요. 그리고 굉장히 그 산불을 끄다 보면은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간대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그거를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고기현 본부장님이 운동이나 문화활동으로 이렇게 바꾸게 하기 위해서 취미 활동을 많이 시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고성 산불을 끄던 분들이 글을 쓴 거예요. 그냥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그냥 서로 올린 건데 그거를 산림청에서 끌어 모아갖고 문집을 낸 거예요. 그게 아카시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카시꽃이 필 때쯤 되면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왜 하필 아카시꽃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문학인데 몰랐으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그때쯤 산불이 좀 덜하대네요. 잎이 피고 이럴 때.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일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이렇게 저같이 모르는 문학인들이 산림 문화를 이해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산림 공직자들이 그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많은 책을 내서 이런 책을 내시다가 나중에 이제
사단법인체가 된 거죠. 그래서 문학과 산림공직자가 합쳐갖고 문학을 하는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경희 씨, 토지 쓰신 분, 이분은 소설을 쓰시는 분인데도 소설을 쓰는데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나오는 주인공들이 겪는 아픔을 소설로 다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너무 소설을 쓰면서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 무당들이 왜 하려면은 신이 확 들어와야 되고 뭐 조상이 들어와서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 그러듯이 소설 쓰는 사람은 그 주인공들이 자기 몸으로 다 들어와야지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쓰고 나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컸었는데 이분이 그걸 치유했었던 것이 시래요. 그래서 나는 시를 쓰지 않았다면 그 고통을 이겨내기 어려웠을 거라는 말을 해요. 그렇듯이 문학하는 사람도 문학으로 치유를 하고 가슴 아픈 사람,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이게 우리 산림문학이 그렇게 불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마음 치유를 위해서 문학이 나왔듯이 그렇게 해서 탄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의 문화를 복지로 또 복지의 가치를 건강한 행복으로 이끌어 가는데 문학이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얘기는 플리처 수상자이신 미국 여성 시인의 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집중해 관찰하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아마 김용구 교장 선생님이 오늘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스스로 내면의 소리를 깨닫고 감성을 다스려 나가는 면이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내는 것이 문학이고 그러는 순간에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약간 좀 프로그램을 좀 예시를 하자면은 편지 쓰기를 좀 권하고 있습니다. 아카시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카시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산불 진압한 사람들에게 편지 쓰시기 그럼 너무 밋밋하잖아요. 이왕이면은 아카시아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인데 이런 일을 한 사람들한테 한번 편지 한번 써보시죠 라고 하는 것도 그런 내가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쓰게 되면 그 사람을 위로해주면서 나를 위로하게 됩니다. 또 물론 나무에게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룹워크로 해갖고 모둠 활동을 할 때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본인이 산림치유원이나 숲체원이나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에 가면은 저희 산림문화 책들이 다 있습니다. 거긴 또 우리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나오는 책도 있는데 아주 훌륭해요. 그 책들을 보고 거기서 가장 괜찮은 말들, 자기한테 뽑은 말들을 숲속에 와서 다른 사람한테 읽어주게 되면은 그걸로도 아마 돌아가면서 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기자 씨의 소설 한계령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글귀가 그 당시에 방황하고 아픔을 겪었던 사람한테 한 구절 건네주게 되면 도움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에게 말을 거는 거는 아까 김용구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요. 거기 가서 한번 말을 걸어보고 눈물도 흘리겠지만 편지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산딸나무야, 작년에 나와 같이 했던 옆지기가 갔어. 내가 오늘 같이 하지 못하였구나. 나는 너에게 오늘 이 말을 하면서 같이 오지 못한 그 친구에게, 그 벗에게 내 남은 말을 하고 싶어 라는 말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것으로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이런 것도 모둠 활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누군가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나는 오늘 갈참나무와 친구가 되었어 라고 누군가가 탁 띄웁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물었어. 나무로 태어나서 행복하니? 라고. 그랬더니 갈참나무가 그러더군. 누구나 지금 이 모습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해. 하지만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 그나마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 이런 식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한 편의 소설이 될 겁니다. 데카메론 따로 있나요? 이런 것이 데카메론이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를 처음부터 지라고 하면은 잘 못 지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나무 해갖고 삼행시
뭐 내지는 느티나무 해갖고 사행시 이런 식으로 한번 지어보라고 그러면 바로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창경궁을 저희 문학회 회원들하고 한 25명이 가서 산불 예방 캠페인도 했어요. 하고 그 창경궁을 돌았어요. 우리의 고궁의 아름다움, 그 고궁의 숲 해설가를 통해서 고궁 속에 왜 그 고궁에는 느티나무, 버드나무가 주인공인데 버드나무가 주인공인지 어떤 생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습니다. 그래서 쭉 듣고 난 다음에 그 창경궁이라는 것을 갖고 한번 삼행시를 지어보십시오. 그래서 즉흥적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평가를 해서 뽑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인디언들은 자연식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인디언식 이름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옛날 한시를 보면은 그런 식의 표현이 참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거랑 모르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쉽게 요즘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인디언식으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고로쇠 나무, 인간에게 헌혈하는 나무 이런 식으로 한번 이름을 한번 우리가 새롭게 지어줘보자. 이렇게 해갖고 한번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나무의 생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별명도 못 지어주거든요. 그렇게 해보고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영주 숲치원에 갔더니 그 포토시가 이렇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굉장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제가 숲치원을 가본 적이 없어서 그 본부장님 통해서 숲치원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우리 최유리 그 주인님을 통해서 한번 그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거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워크북에 시를 쓰고 그 안에 시어를 숲에다가 이렇게 다 숨겨둡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 가로 안에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숲에 들어가서 그 시를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요거를 할 수 있도록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영주 숲치유원에 국립치유원에 저희 작품 수십 작품이 나무로 목판으로 해갖고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으로 하게 된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지금 바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이 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패러디 시를 쓰기도 하고 시어를 찾기도 하고 최병암 시인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의 시 나무처럼을 제가 패러디를 한 게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도토리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한번 패러디 해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연아 청장님의 너 이팝나무 같은 사람아. 이건 이제 녹색문학상 받기도 했거든요. 이걸 갖고 패러디 시를 자는 거야. 너 소나무 같은 사람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패러디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해보면 재밌고요. 요거는 이제 이금배 씨라고 지금 또 우리 그 산림문학회. 제가 지금 예를 든 거는 산림공직자들이 쓴 시예요. 문학인들이 쓴 거 아닙니다. 다 산림공직자들이 시를 자꾸 쓰다 보니까 대단한 시인들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동감을 얻고 상도 받고 또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프로그램화해서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 하게 되면은 산림공직인들이 문학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일반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백꽃이라고 하는 시를 이금배 씨가 썼길래 제가 그게 이제 그 단락단락별로 그게 있습니다. 그 사진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갔는데 요 가로 안에는 다른 말을 넣을 수가 있어요. 동백꽃을 보고 생각하는 건 누나나 뭐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쓰게 되니까 또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어를 자신들이 만들어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번에 녹색문학상 수상자예요. 이 분은 그 전방에 있는 그러니까 풀과 꽃과 나무를 연구해서 수백 편의 시를 쓰셨는데 요 시를 쫙 읽으면은 뭐가 딱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거는 그 나무의 생태를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보시죠. 뭔 제목을 뭘로 하면 딱 맞을까요? 예, 왜? 네, 맞습니다.
지금 저기 최병갑 산림청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주목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살아있는 모습도 기품이 있지만 죽어서도 그 기품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이 가장 좋아서 자기가 주목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그 작품에 있는 곳 여기는 어디에도 주목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를 읽으면 어떤 나무라는 것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숲의 마음을 부비게 되면 이거는 류용기 남부청장님 하셨나요? 이분이? 예? 류용기 청장님이 예. 환장하고 피울음 삼키고 죽음까지도 생각할 때 숲의 마음 부비면 숲은 마음을 버리라 한다. 뒤에 숨은 욕심까지도 숲은 문하여 문명이요 도이다. 생이요 사이다. 이렇게 저희 살림 속에서 계시는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문학적 심성이 굉장히 풍부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문학 자체에 치유할 수 있는 묘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여기서 오늘 제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